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 공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코마마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명은 민선입니다. 저는 엄마의 돈 관리 책인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 이 책과 최근에는 어린이 경제교육 책인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 이 책은 용돈 벌기 편, 용돈 관리 편 이렇게 두 개로 시리즈로 내서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계부와 자산관리, 투자정보, 그리고 또 아이 경제교육 관련해서 그런 팁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노하우를 블로그나 또 인스타 이런 데다가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선정한 경제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사실 LG전자에서 11년 정도 경영기획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아이 양육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나서 경영기획팀에서 제가 회사 돈을 막 55조 이렇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경제를 딱 보니까 이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으면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었고 정말 허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막 회사 가지 말라고 막 울고 떼쓰는 그 아이를 놓고 출퇴근했는데 수중에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입사하고부터 돈 관리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후회가 밀려오고 그동안 힘들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가슴이 저릴 만큼 정말 막심한 후회가 됐는데요. 그때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달았고 또 경제교육은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한 필수 준비 아닌가 그런 게 그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는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가 5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돈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모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할 얘기도 많고 사실 어렵지 않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짜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에는 경제 관련해서 어린 도서가 정말 많이 출간이 됩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경제 전집이 있거든요. 전집을 읽다 보면은 경제의 환율, 무역 전반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아이랑 밤마다 잠자리 독서를 하면서 또 경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방법은요. 요즘은 부모 대상으로 경제교육 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경제교육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경제교육 관련된 책을 정말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와 돈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선 경제교육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에게 돈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들한테 경제교육 시킬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른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거를 미래를 위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 미래라는 게 너무 멀고 사실 15년, 20년 후인데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이에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 쓰자 막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른들한테 받는 돈들이 큰 돈이에요. 목돈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알바나 어떻게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만 돈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한테 너 먹고 싶은 거 사라. 장난감 사라 이게 아니라 너 이 돈을 꼭 모아서 미래에 너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저축해라 라고 해달라고 양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양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으면 자동으로 저한테 그 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통장을 하나 정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아이야 이렇게 모았어 이렇게 모았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돈은 절대 쓸 수 없어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가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유럽에 그런 양식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이제 계획을 짜서 아이가 몇 개월 이렇게 계획을 짜서 그동안 홈 알바를 시켜서 여행 비용의 10% 이렇게 모으게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아이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쓰기로 했던 그 통장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과정을 쉽진 않지만 받아들여서 양가 부모님과 어른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님의 경제 습관이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경제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경제방송을 듣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뉴스에서 트럼프 관세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초 5학년 아들이 엄마 근데 관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관세는 수출이나 수입할 때 그럴 때 내는 세금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또 경제신문을 식탁이나 이렇게 집에다가 두면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경제를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경제를 공부하고 경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또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 용돈은 언제부터 얼마나 줘야 할까요? 저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용돈은 아이가 돈이 필요한 시점, 그때 줘야 된다. 아이마다 사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얼마 줘라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 1, 2학년 때는 경제 교육책, 경제 동화책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용돈은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학원 가기 전에 간단히 사 먹어야 되는 3학년, 4학년 이럴 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돈은 매주 3학년은 3,000원, 4학년은 4,000원, 5학년은 5,000원 이런 식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 아들은 올해 5학년인데 아직도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용돈은 아주 최소한으로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돈이라는 거는 성인 돼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을 판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간식 사 먹는 비용 3,000원, 삼각김밥 사 먹고 요즘 거기서 라면 사 먹고 아니면 친구 사주고 그 정도 3,000원이면 넉넉할 거로 보고 줬는데 사실 돈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학용품도 부모님들이 다 사주고 학교에서도 제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용돈을 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스스로 관리하고 그런 습관을 또 들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 아이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밖에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 미성년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나 빨래 널기처럼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안일보다는 재능 알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체험해보는 알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능 알바라고 저는 부르는데 재능 알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 혹은 동생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강사식으로 선생님처럼. 그래서 문제도 내고 설명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면은 몰랐던 부분을 또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스스로 배우게 되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말하는 스킬이 늘어나고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만들면서 또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외 알바를 시키면 일석삼조를 얻게 되는 꼴입니다. 작가가 되어서 알바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는 역사책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대여해 주거나 판매해서 또
돈을 벌게 하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렇게 악기 다루는 친구들은 가족들한테 연주회 티켓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작품 전시회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재능 알바를 통해서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돈은 노동의 대가, 분명한 이 사실을 또 알려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돈은 쓰는 것보다 버는 즐거움을 먼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능 알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서 제 책을 통해서 재능 알바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주체적으로 할머니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미술 그 전시회를 집에서 하고 바이올린도 켜고 용돈을 아주 두둑히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과 한번 재능 알바를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아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잘 접목해가지고 뭐 전시회나 음악회나 아니면 애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는 시인이 될 수 있어, 혹은 작가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200페이지는 아니지만 10페이지 정도의 작은 책을 만들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 됐고, 그거를 뭐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건 수십 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손수 만든 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쳐서 그 책은 10,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용돈이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책은 only 원이고 또 아이가 그거에 대한 기간도 많이 할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크게 저는 쳐준 거죠. 아이가 용돈 받는 즉시 다 쓰고 관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주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교육 강의를 가면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가 금방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그냥 팽개쳐 놓는 거죠. 전혀 뭐 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홈 알바를 통해서 용돈을 받았다면 모블스나 를 할 수 있는데요. 모블스나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보셨죠? 네, 모으고 불리고 쓰고 나누기, 이거의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어른들이 통장 쪼개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들도 용돈을 목적에 맞게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축할 거, 불리는 거, 투자할 거, 쓸 거, 소비할 거, 그리고 나누는 거, 기부할 거,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 용어로 막 예산 수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먼저 짜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어릴 때부터 막을 수 있고요. 또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쓰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블스나를 먼저 하다 보면 거기서 소비 저축통에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블스나 저금통은 따로 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집에 뭐 음료수병이 남았거나 혹은 이제 어른들이 먹었던 커피 일회용잔 있잖아요. 그거를 씻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더 애착을 갖고 활용을 하고요. 지금 아이랑 만든 그 모블스나 저금통 한 3, 4년 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아이 방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돈기 입장 작성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주부 대상으로 강의할 때 지출 관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저는 가계부를 꼭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산을 정하는 것도 사실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지출을 작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용돈 기입장을 통해서 지출 기록을 해보면 스스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 기입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써봐라 이렇게 권유하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그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게 무조건 꼭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매번 작성한다는 건 어른들에게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는 더더욱 힘들겠죠. 이제 용돈 기입장에 대해서 막 너무 강조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부모님이 그러면 돈 관리 자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마트 갔을 때가 경제교육의 기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주고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보라고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은 과하게 써서 용돈을 다 써보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가서 사왔는데 그 물건이 장난감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어요.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용돈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갈 때는 아이랑 미리 이번에는 사고 싶은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게 된다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사고 싶은 물건 코너에 갔을 때 비슷한 물건이 있다면 뭐 브랜드별로 또 가격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아이가 어떤 특정 물건을 정했다면 왜 그 물건을 샀는지 이유도 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부모가 원하는 물건을 꼭 집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이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부모가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뭐 나중에 용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용돈을 무조건 들고 가게 하시고 현금으로 사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신용카드가 약간 요술방망이 같거든요. 그거 하면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보여주고 돈을 소비한다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물건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 총을 정말 좋아하는데 장난감 총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매주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일요일날 용돈을 줘야 되는데 까먹으면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요. 이자를 두둑히 챙기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그리고 또 용돈을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서 뭐 수학 강의, 역사 강의, 뭐 책 읽어주기 등등 홈 알바를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 총을 결국 얻게 되었는데 다른 장난감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 장난감이 뭐 기스나거나 부러질까봐 더 애착하고 소중하게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 핸드폰이 액정이 깨졌는데 저는 그냥 갈아주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한 8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액정을 교체하려고 지금 또 다시 홈 알바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돈 불리는 방법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저축뿐만 아니라 돈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성인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왜 우리가 이자를 받을까요? 이런 내용,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적금 같은 경우 우리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이자도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 경제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직접 데리고 은행에 가서 가입하고 가입한 통장을 또 보여주고 이때 만기가 되는데 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제 업무를 기다릴 때 은행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대출 업무나 환전 이런 은행의 업무들도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아이랑 이제 바깥 외부 활동을 할 때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 주변에 뭐 아파트가 보인다 그러면 저거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사실 이거 이 어플에서 간단히 조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고요. 이 아파트는 저 아파트보다 왜 비쌀까?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이 아파트는 우리 집보다 비싼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비교를 해주고 뭐 대단지, 소단지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주고 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는 더 조그맣지만 더 비쌀 수 있어 라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이 동네는 많네 그럴 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라고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아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사실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에게 너 어떤 거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나 최근에
그 엄청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 거기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고 미국의 시총 1, 2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독서를 마치면 미국장이 열릴 시간이어서 그때 주식 어플을 켜가지고 그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보여주니까 아이가 그 그래프들을 막 움직이면서 되게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뭐 애플 핸드폰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애플 주식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주식을 매수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애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애가 난리를 치면서 내 와플 주식 내놔 이러고 내 돈 갚아 이러면서 막 우는데 애플이 아니라 와플 주식 달라 그래서 저는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라면서 주식 투자를 거부를 했는데요. 아이에게 차트를 다시 보여주면서 지금은 떨어졌지만 주식이라는 건 다시 오를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줬고 지금 팔지 않으면 이 주식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이제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투자한 주식을 보여줄 때 이거 팁인데요. 아직은 어리니까 손해 났을 시점에 보여주지 마시고요. 수익 났을 때 보여주시고 사실은 빠졌었어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거를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교육할 때요. 투자하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사실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 공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경제신문과 재테크 책 등을 통해서 경제 습관을 가진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 쓰는 그런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 돈이 아니라 인터넷상 안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돈이다. 근데 이것도 주식처럼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지금부터 탄탄히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코인을 설명하면서 미래에 어떤 화폐가 있을까 아이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최고의 경제교육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방법을 아주 강추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경제교육은 경제 뉴스를 함께 보는 겁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물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이게 우리 가족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금리, 청약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용어들도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가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경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 가족이 함께 뉴스를 보고 대화하는 습관이 아이의 그런 어휘나 또 생각하는 그런 깊이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경제 교육보다 뉴스는 뭐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시청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고 또 지속적으로 이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뉴스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경제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공부할 거는 무엇인가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뒤에 막 경제가 붙어 있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경제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만약에 돈을 막 그냥 과소비하고 널브러 놓고 관리 전혀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돈 관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안 좋은 모습을 배우겠죠. 그래서 부모가 공부에 앞서서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경제에 관심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한테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쉽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먼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요. 경제 너무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경제 공부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경제 경영 책이나 또 유튜브 보시면은 또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부모가 경제에 관심 갖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가르치나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할 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서 적어보자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사랑, 친절, 우정, 시간,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때 돈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이 돈이 우리의 가족의 꿈을 이루어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쓰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나누고 이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아이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그 유대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 이럴 때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식 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성경, 그리고 시간을 잘 지키라고 시계, 그리고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축의금은 성인식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인식에 참여했었던 그런 친척들이 다 축의금을 준비해서 오는데 그 규모가 수천만 원이 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축의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축의금을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이제 부모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축하금처럼 저도 아이가 5살 때 2천만 원을 증여를 했고요. 또 15살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2천만 원을 증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 이 돈을 굴릴 수 있도록 경제 근육을 만들어 주고요. 또 스스로 굴릴 수 있도록 유대인 부모님처럼 저도 좀 잘 도와줄 예정입니다. 요즘에는요,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공부는 잘 하는데 아이가 아이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제 부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는 20살이 되면 독립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어느 날은 엄마는 전공을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커서 뭐 할지 고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는 학원은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냥 몇 개 줄이지. 그럼 너 편하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저 20살에 독립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정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길 바라시나요?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지금처럼 용돈은 최소한으로 주고요. 알바를 통해서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통해서 세상 경험도 해보고 노동의 가치도 얻는 그런 방법을 할 거고요. 또 아이가 독립했을 때 증여해준 돈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아이가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불려가지고 자산을 더 많게 할 수도 있겠고요. 회사를 들어가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잘
잘 모으고 불려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돈을 못 모아가지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또 아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즐기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고 또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 꼭 사교육시켜야 할까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 되기 전까진 절대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학원을 줄이자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요즘은 친구끼리 점수를 비교하고 학교에서 또 생활할 때 공부를 너무 못하면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낸다고 해도 아이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는 이제 수학, 영어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약간 자유방임으로 테두리 안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에 자유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체적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사교육 틀에 넣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고 싶어요. 미래를 그려주고 동기부여를 그려주는 그 틀 안에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길을 도와주고 싶지 요즘에는 또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로 또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길이 있다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가 최근에는 엄마 나 수능 보는 거 너무 싫을 것 같아 대학을 꼭 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아이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저는 아이의 선택을 믿고 응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저는 사교육비를 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스템이 학교에서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이는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큰 의욕이 없고 최소한으로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만 맞춰주는 거지.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커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욕심이 생겨서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서포트를 할 거지만 굳이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돈의 의미를 아는 것이 왜 더 중요한가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은 가정과 꿈 그리고 또 행복 이런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를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돈을 잘 관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돈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니까 그 돈을 잘 관리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자기 개발해서 자기 꿈도 또 크게 꿀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아이한테 일깨워주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나 진짜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절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는 안 해요. 그 마음은 응원합니다.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못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또 같은 돈을 만약에 쓰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한 잔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이 돈을 5,000원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이 가치가 전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경제교육할 때 기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기부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세상은 공평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났는데 이미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났는데 정말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힘겹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누고 도와주면 그것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아이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부는 돈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물품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집에서 물건이 쓸만한데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 물품이나 아니면 새 상품이 집에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요즘 뭐 아름다운 가게나 그런 것들이 집 주변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부 영수증도 끊고 그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길러서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가발을 만들거나 기부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아름다운 가게 본사에 가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제 경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아이랑 함께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기부가 돈으로만 하는 줄 아셨죠? 기부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돈의 가치를 알려준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경복궁에 가려고 아이랑 지하철을 타고 또 목적지에 이렇게 다 와서 내렸는데요. 이제 어린이용 지하철은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반납하려고 갔는데 아이가 갑자기 기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부라고 했더니 모금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금함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모금함에 모인 돈을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거기다가 우리 기부하자라고 하고 아이가 이제 지하철 탈 때마다 그 보증금을 기부를 하고 싶어 해서 보증금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건 정말 제가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어느 날 박물관을 같이 가고 있었는데 역 근처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아이는 그 노숙자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우리는 너무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아저씨는 춥고 배고플 텐데 너무 불쌍해요. 저 아저씨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5살 때부터 투자 저축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가르치고 강조를 했더니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경제교육을 3살부터 시켜도 되나요? 4살부터 시켜도 되나요? 했더니 이분은 이제 빨리 시킨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워런 버핏이 아니 그것도 늦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경제교육을 최대한 빨리 시키는 걸 강조했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 경제교육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은 뭔가요? 저는 경제교육이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을 넘어서 아이의 인성과 삶의 태도를 키우는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교육 이퀄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교육의 첫걸음은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쓰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자기 절제력과 또 책임감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저축하고 나누는지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도 커지고요. 또 배려하고 자기 조절력 같은 그런 중요한 인성 요소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소비를 할 때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게 단순히 욕구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소비하는 그런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절제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실패와 경험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또 실패했을 때는 좌절감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제교육은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려드리자면 어느 날 제가 이제 여기
뿌리 염색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머리가 좀 희끗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염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럼 염색하는데 얼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그랬더니 아이가 그 다음날 편지하고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에는 염색 비용은 다 못 드리지만 이 돈이 적어도 받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거기에 아이에겐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12,000원을 넣어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넘어서 아이가 정말 소중하게 모았던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르치면요 인성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동시에 마음 교육이 되더라고요. 경제 교육을 시작하려는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제교육, 막 금융교육, 막 이러면은 막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우리 생활 곳곳이 다 돈이 빠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상황이 돈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편함에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있잖아요. 그거 그냥 찍 버리지 마시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전기세가 여기 전기세 있네, 관리비도 있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아이랑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아이랑 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줄이면은 그 줄인 금액을 너 용돈으로 추가해 줄게.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만약에 도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이야 저 도로는 누가 고쳐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데요. 경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경제 이렇게 선글라스처럼 경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경제교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교육 하다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네이버에 제 블로그 에코마마 블로그로 오시면 그동안 수년 동안 제가 쌓아놨던 그 자녀 경제교육 관련된 글이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참고를 해 보시고요. 또 추천드릴 사이트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웹툰, 영상, 도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자료가 있으니까 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마이클 델은 18세부터 저녁 식사할 때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최근 경제 이슈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경제 교육은 아이랑 경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아이랑 뉴스 시청하면서 경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경제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보셨는데 어땠나요? 생각보다 할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5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지금 거의 7년을 경제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기반으로 나도 용돈으로 부자 될래요. 용돈 벌기와 또 그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시리즈로 책이 나와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아이랑 부모님과 또 함께 경제를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아마 이 책을 보면서 경제를 몰랐던 부모님들도 경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바른 돈 습관을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 같아요. 그 경제 지식을 단순히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요. 챕터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막 그리기도 있고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거, 뭐 쓰는 거, 나누는 거 모두가 아이의 인성과 또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변화와 또 가정의 큰 성장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요.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한 부자가 될 때까지 저 에코마마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